자, 오늘 기조 강연에는 소크 생물학연구소 교수이자 딥러닝 레볼루션의 저자이신 UC 샌디에이고의 테런스 세지노스키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카이스트 교수이자 전략연구소 GSI 소장이신 김정호 교수님과의 대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뉴노멀 시대의 미래 인재상을 주제로 테런스 세지노스키 교수님의 강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오늘 저에게 기조 강연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테런스 세노프스키입니다. 소크 생물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UC 샌디에이고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라호야의 길 건너에 있는 대학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는데 인공지능, 원격 학습과 같은 신기술이 교육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학생 절반 정도가 원래는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노트북을 통해 이 새로운 매체를 사용해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매우 힘들고 교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상호작용이 훨씬 적고 교사들도 한 곳에 고정된 위치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모두가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저는 인터넷을 통해 지난 6년간 강의를 해왔고 꽤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25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이로써 물리적인 힘이 크게 증폭되어 인간이 농업 등의 일을 적용하면서 농민의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 동력을 제공해 의류, 자재, 장비 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약 100년에 걸쳐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기기관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궁극적으로 미국 전역을 열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혁명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보혁명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의 경우 물리적인 힘을 토대로 했다면 정보혁명은 인지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무언가 찾아보려면 도서관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이러한 검색 엔진은 전체 지식 베이스를 살펴보고 1000분의 1초 내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특정 논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전으로 인해 우리 삶이 모든 측면에 있어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쇼핑을 할 때도 그렇고 오락을 즐기고 싶을 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아무도 영화 극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내 집에서 오락을 즐깁니다. 소셜미디어가 혁명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지난 50년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다루어졌고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몇몇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용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인간의 뇌가 있습니다. 인간 지능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정보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뇌를 모방하기 시작했는데 딥러닝이라는 것을 통해 합니다. 딥러닝은 인간 뇌의 모델인데 뇌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인간 뇌는 진화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산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매우 간단하게 해결하는 어려운 작업들, 예를 들어 보고, 듣고, 언어를 구사하고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이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융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전환점이 있었던 시점은 2016년입니다. 전 세계가 텔레비전을 시청했고 저도 새벽 2시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알파고 대 이세돌 대국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온전히 스스로 배운 딥러닝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수많은 대결을 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알파고를 만든 회사 딥마인드는 알파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세계 챔피언 이세돌에게 대국을 제안했습니다. 5번의 대국 중 4번을 패배한 후 이세돌은 알파고의 능력을 잘못 판단했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알파고가 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기게 된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적이 없는 새로운 수를 두었고 이기도록 해주는 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프로그램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지능의 측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창의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대결에서 수천 년간 인간이 대결하면서 통달한 경기였는데 실제로는 알파고가 인간을 앞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어도 항상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인간만이 자연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문화권 간의 이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문제가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큰 진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구글에서 딥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언어 간 번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의 개발 정도를 보면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글로된 텍스트 번역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등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기술들이 활용 가능합니다. 또 예를 들어 이 앱을 사용해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영어로 말로 또 나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텔레비전 공상과학 프로그램 중에 20세기 1960년대 스타트렉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커크 선장이 보편적 언어 번역기라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손에 이 기계를 들고 언어 간 즉시 번역, 이 경우에는 영어와 클링오너 간에 여기 스팍이 있는데요.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언어적으로 더 큰 성과가 바로 올해 있었습니다. 오픈AI라는 회사가 개발한 것인데 생성적 사전훈련 변환기 GPT-3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훈련을 받아 전체 언어 기반 인터넷 텍스트 베이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 단위의 단어를 전체 위키피디아를 포함해 배웠습니다. 아주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감독도 없고 스스로 감독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난 수준까지 이르러
전체 문단과 전체 이야기까지도 새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언어를 생성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모델을 만들어 모든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모든 복잡한 면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Simplify라는 회사가 GPT-3를 흥미로운 언어 문제 해결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문단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 이해를 돕는 과제입니다. 제가 연구 제안서를 하나 썼는데 제안서에 이런 영어 문장을 썼습니다. 인간 지능은 지적 문제 해결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 세계에서 길을 찾아야 하며 이때 외부 신호를 통해 타인의 내적 상태와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수반된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꽤 괜찮은 제안서 도입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플리파이의 결과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 심리에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외부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와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입니다. 저도 이렇게 명확하고 직접적인 글을 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GPT-3였습니다. 앞으로 GPT-3에 대해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딥러닝 혁명, 레볼루션에 관해 그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서 비롯됐는지인데 198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제프리 힌튼과 제가 다층 신경망의 초기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배경이 나오고 이 분야가 오늘날 어디까지 발전했고 어떤 분야에 응용 가능한지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조 강연을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앞으로 어떤 엄청난 앱, 킬러 앱이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저는 항상 교육이라고 답합니다. 교육은 노동 집약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뛰어난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큰 학급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인공지능을 교육에 획기적으로 적용하면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 강의는 이 책의 내용 중 몇몇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두 팀이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UC 샌디에고와 워싱턴 대학이 함께 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연구한 내용인데 먼저 신경과학 분야, 뇌와 뇌의 학습 방식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딥러닝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과 교육자들도 여기에 참여해 새로운 교수법 개선 방식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신경과학, 뇌, 머신러닝을 담당했고 워싱턴 대학 팀이 아동 언어 학습 방식과 어른들과의 소통 방식을 담당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믹스인데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었고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관련해서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뇌의 학습 방식이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교실에서 소셜 로봇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 무크입니다. 제가 참여한 무크 중에 인터넷을 통한 학습에 대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쥐를 사용해 운동을 통한 학습 향상이 가능한지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입증을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입증하게 되면 앞으로 교실에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학습과 운동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집단은 운동용 바퀴가 있고 한 집단은 운동 바퀴가 없습니다. 먼저 며칠간 실험을 통해 쥐들이 수중 플랫폼을 찾아낼 수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국 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뇌를 살펴보았는데 뇌에 해마라는 장기 학습의 중요한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마에서 새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사실인데 과거에는 출생 시 모든 신경세포를 갖추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뇌 부위 중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부위에서 신경세포가 계속 생성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한 것은 시납스의 강도를 보는 것입니다. 자극이 있을 때 시납스가 어떻게 반응해 강도가 향상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러스티 게이지와 제가 협력한 실험인데 게이지 교수님은 현재 소크 생물학 연구소 소장이시고 저의 친한 동료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습 실험의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플랫폼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6일에 걸친 시도의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여러 쥐의 평균치인데요. 매일 점점 더 빨라집니다. 40초에서 시작해 10에서 20초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뛰기 운동을 한 운동 바퀴가 있었던 쥐들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별로 움직이지 않는 케이지에 종일 앉아있던 쥐들과 비교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운동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학습을 더 빨리,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마 내의 신생 신경세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동하는 쥐의 해마 내의 빨간 세포가 반대편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포 생성 속도는 같지만 뛰게 되면 여기 회전하는데 뛰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세포가 회로에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떠한 생리적, 인체 해부적인 기질이 이 과정에 있는지, 운동이 우리의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는 시납스 강도이고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의 전극으로 자극을 주고 다른 것으로 기록합니다. 자극 시 시납스 접촉의 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변화가 나와 있는데 펄스를 하나씩 우리가 자극으로 줍니다. 여기는 고주파 돌발파가 있는데 이때 시납스의 장기 강화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움직임이 별로 없는 쥐의 경우 안정적인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25% 정도 증가했는데 운동하는 쥐는 5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즉 시납스 강도가 2배 향상되었습니다. 여기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좁은 교실에 갇혀 휴식 시간도 없고,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휴식 시간에 뛰어다녔는데 말입니다. 또 체육 수업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소셜 로봇입니다. 흔히 우리가 로봇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크고 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딱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로봇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이것이 가능해졌죠. 우리 센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과학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센터는 말씀드렸듯이 기계학습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중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비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루비는 소셜 로봇입니다. 루비의 첫 번째 버전 1입니다. 루비는
키가 18개월 유아와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는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이고요. 루비는 눈 대신 카메라 2개를 장착했고 표정을 보이는 눈썹이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가 가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어린아이가 뭔가를 가르치니까 루비가 그쪽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의 집중력은 매우 짧습니다. 장난감을 집어들었는데 재미가 없으면 5에서 6초 만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유아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비는 1초 정도 만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블록을 주거나 시계를 가리키는 등의 행동을 하면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루비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많이 언짢아하지 않을까 봐 걱정을 했었습니다. 내가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닌가? 루비가 일을 너무 잘하고 아이들이 루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루비에 설치하기 위해 루비를 데려갔을 때 아이들은 속상해하며 루비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아파서 내일 올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 했죠. 어느 정도까지 루비가 학급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잘 잡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사들은 오히려 보조 교사를 두게 되었다면 매우 기뻐했습니다. 불가피하게도 많은 수의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비가 몇몇 아이들을 돌보면 선생님은 문제에 봉착한 다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업무 처리 능력이 월등히 향상될 것입니다.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아이가 수학을 원격으로 배우려 한다면 대면 학습만큼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고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법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온라인 공개 수업이죠. 무크는 1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만 개의 무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Learning How to Learn, 학습을 위한 학습 방법입니다. 이 수업은 콜세라를 통해 제공됩니다. 저희 파트너인 바브라 오크리와 제가 함께 5에서 10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뇌가 기능하는 방식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능력 개선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강의가 대략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바라가 나와 있고요. 이 강의는 4주간 지속되는 강의로서 매주 총 3, 4시간 분량의 5에서 10분짜리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동영상이 제작됐습니다만 한국어를 포함해서 2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소정의 금액을 내고 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직 활동에서 이 수료 증명서가 유용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기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총 4주에 걸쳐 진행되고 첫 주는 학습의 기초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학습의 목표와 학습 관련 실용적 문제 해결 방법을 소개합니다. 시험 불안 혹은 학업 지연, 대처 방법 등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운동 및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기억력은 수면을 통해서 공고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혹은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학습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군가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습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청킹을 다룹니다. 여기 여러 팩트, 사실들을 배우면은요,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이를 정리해서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뇌는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연결시켜 기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가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은 정보를 청크를 하면 연관지어 묶으면 뇌는 보다 많은 정보와 보다 고차원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청킹을 하는 방법과 인터리빙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는 모두 심리학자들이 실험 검증한 것입니다. 청킹이나 기억 공고화를 담당하는 뇌 기능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또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보다 나은 학습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모든 아이들은 뛰어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지원, 가르침, 육성, 또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뇌는 그 잠재력을 100% 발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의 성공을 돕고자 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를 확인하면 아이들의 자신감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강의의 목표였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향후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미래에 보다 나은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강의의 목표였습니다. 여기 바바라가 있죠. 우리 무크 강의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사람의 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활용한 방법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우리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앞에 서서 가르치려면 학습자의 관심을 계속 끌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디어 쪽의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과 그리고 또 영화 업계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을 주지 않은 것이죠. 가장 지루한 방법은 말을 하는 두상만이 화면에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사가 혼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강의를 듣는 것인데요. 이러한 강의법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고 바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강의는 계속 듣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화면 속의 장면이 계속 바뀌면 시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린 스크린에 뭔가를 계속 투영시켰는데 바브라가 그린 스크린 앞에 서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움직이는 머리가 삽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 바랍니다. 이 논문은 작년에 Nature Science of Learning 저널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크 제작의 교훈입니다. 통계 수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300만 이상의 학습자들이 우리의 강의를 시청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가르친 학생 수의 10배 이상입니다. 제 전체 커리어를 통틀어서 말이죠. 매일 1000명의 신규 학습자가 저희 무크를 신청하러 옵니다.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연간 학습자 수가 35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 10만 명이 유료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이고요. 저희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지역별 통계 자료입니다. 전체 학습자의 3분의 1 이상이 북미 지역의 수강자입니다만 그러나 상당수의 아시아와 유럽의 학습자들도 수강을 했습니다. 모든 대륙에 걸쳐 200여 개국의 사람들이 우리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은요, 상당히 흥미롭고 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강자의 3분의 2가 남성이고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이는 모든 무크에 해당되는 성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이 놀라운 점인데요. 우리 강의 목표 대상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3세에서 19세가 전체의 3%를 차지합니다. 사실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연령대가 하는 일은 배우는 것이죠.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학습에 매진합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다른 수업을 또 듣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20에서 29세의 연령대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학사학위, 석사학위 소유자, 특정 분야의 전문 학위 소유자 또는 박사학위 소유자들의 모든 학습자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왜 우리 무크 수업을 들을까요? 이들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고 다시 스킬을 쌓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이미 직장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무크가 그들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습득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보시다시피 수강자 연령이 70대까지 다양합니다. 아주 어린 수강자에서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책을 써서 어린 연령대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학습을 위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 연령대를 위한 무크 강의도 촬영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제가 매일같이 팬 메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꿨다는 메일을 하루 종일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박사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등등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점에서 정말로 큰 충만감을 느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세 5학년 학생이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교수님들께 기말고사를 봤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저는 5학년인데요. 엄마가 콜세아를 둘러보고 계셨는데 제가 가입시켜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 강의는 엄마가 선택해 주신 강의예요. 엄마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재치 있으시고 강의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매우 똑똑한 여학생 같죠? 물론 저는 과학 용어들을 위해서는 사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해마와 같은 용어 말이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시험장에 들어설 때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호흡 기법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제 저는 시험을 제가 얼마나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켰나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답니다. 저는 포모도로 기법을 너무 좋아해요. 학습 지원을 위한 기법인데요.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엄마는 전 강좌 내내 롤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상대 역을 해주셨는데 엄마는 동영상 강연으로 뇌를 가득 채웠습니다. 몰아서 보신 거죠. 저희가 매주 20여 편의 동영상을 공개하는데 시차를 두고 보라고 저희는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강의들을 다 몰아서 보셨다는 것이죠. 가장 최악의 강의 수강 방법입니다. 엄마는 쉬지도 않으셨고 제가 기말고사를 치기 전날에는 잠도 안 주무셨습니다. 저보다 엄마가 훨씬 더 똑똑하시지만 시험 결과는 저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시험에 압박 없이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이 강의 후속 강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보람을 느끼게 하는 편지고요. 아직도 꺼내 읽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과거를 조명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가 3가지 예시를 드렸었죠. 뇌에 대해 배워나가면서 미래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실질적 과학적 조언을 드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초창기에 불과합니다. 걸음마 몇 자국만을 뗐을 뿐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을 항공의 초창기 시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 라이트 형제가 키티오크에서 인력 비행으로 비행을 하며 비행이 가능하다는 원리 검증의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작점에 와 있을 뿐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10년 미만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널리 활용을 했고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100년 정도가 지나면 오늘날과 비교시 제트 비행기만큼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뻤고요. 패널 토론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렌스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테렌스 교수님, 제 목소리 번역된 걸 듣고 계시나요?
Hello, Terence. Are you hearing me? Hello, I can hear you. 교수님 들리십니까? 말로 지금 해도 영어로 들리시나요? 번역을 보고 계신가요? Probably you can hear only English. 한국어만 들리시는 건가요? 지금 Hear you, but I will try to go into 네, 들립니다만 제가 지금 영어 채널, 통역 채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렌스 세즈노프스키 교수님, Future of Education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20분간 교수님과 자유로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한국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실시간으로 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투표하셨나요? I did. 네, 투표했습니다. 저도 투표했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며칠간 더 지연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공지능이 충분히 똑똑해서 우리가 투표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결론을 내버리면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투표 결과를 충분히 예측을 해버린다면 며칠간 우리가 밤새워서 뉴스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공지능이 내 마음까지 읽을 거라고 저는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유권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우리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기다려봐야 알겠지요. 그래서 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하고 컴퓨터를 개발하는데요.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를 느끼면서 인간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따 다시 그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라이트 브라더스 그 비행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시죠? 그게 이제 키티호크 해변인데 제가 놀랍게도 5년 전에 라이트 형제를 보고 싶어서 키티호크 해변까지 갔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방문했을 때 자동차를 타고 거기가 보니까 모래 언덕이 있고 바람이 잘 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 청소년들이 또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다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제 책상 앞에 그 사진을 붙여놨는데 exactly 같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통하는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100년 전에 그 비행기가 처음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떴는데 이제는 제트기가 가고 우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공지능이 지금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제 생각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산업시대와 마찬가지로 250년 전 있었을 때 증기기관 개발이 되었을 때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문명이 오늘날의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학 실험의 정보, 구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죠. 엄청난 전산 능력을 갖춰야 되고 말씀하신 그런 반도체 개발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점에 있지만 지금은 아마 제트기와 비유를 하자면 한 50년 정도 이후에 가능할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상상력을 최근에 많이 발휘하는 편인데요. 자, 증기기관차가 발전하면서 기계혁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노동력을 대신해 줬습니다. 근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보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터를 주로 많이 활용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내비게이터가 운전하시나요? 교수님이 운전하시나요? 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컴퓨터가 더 그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이 더 똑똑해지면 그분이 일하고 생각하고 저희가 인간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10만 주면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최근에 상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의 성능이 그걸 따라준 전기를 너무 써먹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상이 너무 과도한 걸로 보세요? 아니면 교수님은 뉴럴 컴퓨테이셔널 분야를 전공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상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뉴욕 양키 소속의 요기 베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이 사실 미래를 특히나 신기술 관련돼서 예측할 정도로 훌륭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요, 그때 이 신경망과 관련된 초창기 연구를 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제 모든 삶에 영향을 이렇게까지 미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구글을 이용을 하면서 저는 뭐든지 다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더 널리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또 정치 등등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누구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사한 변화가 향후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인공지능 분야도 조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까 GPT-3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1억 9,500만 개의 그 파라미터가 학습을 통해서 정해지고, 그런데 그것이 GPT-3가 만드는 문장을 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GAN이라고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인데 창조력이 결합하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아까 그 1990년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세상을 크게 바꿨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인재가 미래에 필요할까요? 이런 인공지능과 공존을 할지, 우리가 더 스마트해져서 인공지능을 활용할지, 그 세상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지, 어떤 인재를 특히 우리 여기 오늘 오거나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 특히 한국의 과학자들,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할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바둑에서 기계가 인간을 이겼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둑은 인간을 위한 경기다라고 모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뒤집혀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바둑을 즐깁니다. 지금 세계 챔피언 보시면은 노르웨이의 어린 아이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자란 이 아이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체스 경기에서 인간보다 기계가 더 뛰어났던 그 이전적에 보면은 모스크바에 가서 그랜드 마스터와 대결을 해야지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화된 체스 경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랜드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체스 기계와 대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그 역할이 이제 인간이 기계로부터 바둑을 어떻게 대국을 두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뇌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킴으로써 더 나은 학습 방식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형태의 교육은 1대1로 성인과 아동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잘 아는 어른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공지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교실 내에 학생이 20명, 3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간이 그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AI 교사, 인공지능 교사가 있다면은 1대1로 학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노동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또 예술가들, 과학자들 그 누구가 됐든지 간에 정간 인간 성과에 있어서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Learning to How to Learn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하고도 이렇게 교류하는 거를 봤고요. 그 편지를 제가 사전 영상을 입수해서 한 5번 봤습니다. 눈물나게 이제 감동적인 편지였는데요. 저도 교수를 하지만 그런 편지 못 받아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 요즘 걱정 중에 하나가 교수님도 교수신데 교수가 필요할까? 그런 걱정합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오래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을 드리면은요, 이 교수라는 직업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역할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강의를 한다던가 하는 모습은 사라지고요. 이와 같은 강의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보강된, 증강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멘토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아이들의 상태로 멘토하게 되고 롤모델이 되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사회적으로 교류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게 해야 할지 또는 아이들이 내려야 하는 어려운 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자가 돼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의 배경을 살펴봤을 때 내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사들은 교수법에 매진하고 있죠. 강의를 하는 것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어렵고 또 교사들, 선생님들은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이것을 향후에 인공지능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Learning to How to Learn이라는 이제 코스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Learning to How to Teach라는 과목도 한번 열어주시면 어떠세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Learning to How to Learn 하려면 티처가 있어야 되니까요. Learning to How to Teach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고 버추얼 리얼리티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어린이들한테 영감을 주고 이럴 수 있을지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그 기계가 못하는 영역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1번 아까 서티피케이트도 뭐 많은 턴데 제가 비용을 내면서 서티피케이트를 따겠습니다. 네, 제 생각을 읽으셨네요. 바브라 오클리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교수법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신경과학을 교사들, 선생님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 시스템 그리고 학습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그 내용을 제가 담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AI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교수님은 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도 요즘 제가 AI 공부하고 뉴럴링크 공부하고 반도체 컴퓨터 공부하면서 미래를 상당히 좀 예측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아주 worst case 컴퓨터가 인간이 되고 우리가 노동을 주는 그걸 제가 인공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드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감한 또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미래의 직업이 4가지가 있다. AI를 전공하거나 AI를 팔거나 AI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놀거나 4가지 직업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면 AI를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해를 하려면 엘지브라 같은 수학이 필요하고 코딩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반인들한테는 큰 장벽인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께 초등학교 때 한글 가르치듯이 우리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우듯이 코딩을 배워야 된다 이랬더니 그건 인간성에 너무 위배된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현명하시고 사실 아주 어린 나이에 코딩을 배울수록 아마 향후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린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를 조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툴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정보를 활용해서 달성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한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사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배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코딩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죠. 아이들, 4세, 5세 아이들은요,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하고 좋아합니다. 여학생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런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배운다, 영어든 한국어든 이런 배우는 거는 인간과의 소통 방법입니다. 근데 자연과의 소통 방법은 보통 우리가 학교에 수학으로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연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근데 앞으로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되면 컴퓨터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 운동,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면 두뇌가 더 똑똑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렇게 특히 운동할 때 정신이 맑아지고 똑똑해지는데 그때 땀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강연을 들으면서 컴퓨터는 어떻게 운동을 할까? 컴퓨터도 땀을 흘릴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혹시 좋은 상상이 되시는지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엉뚱한 질문을 드려서.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한국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특히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인재상이 어떤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필 케이딕이라는 공상과학 소설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전기 양 꿈을 꾸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잠을 자야 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이 지식을 통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유사한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프리 힌튼과 제가 볼스만 기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잠을 자야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워낙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과학 분야든 인공지능이든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에 인공지능이 처음 나타났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 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나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혁신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아직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청중들이 이 기회를 포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아직 교수님 책 못 읽었는데요. 오늘이나 주말에 가족들하고 교보문고 가서 그 책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책을 계속 쓰시고 또 How to Teach 클래스도 열어주셔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과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are very welcome, and I very appreciate. 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자, 테런스 세즈노스키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Professor Terence and 정호 Kim. 네, 두 분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과 앞으로의 인재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